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또 어김없이 시들무를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해주실 주제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은 네. 직업괴담이고요. 네. 이거 키워드를 정하자면은 몽키 스패너? 오? 몽키 스패너? 예. 우리 공구 중에 이게 몽키 알죠? 스패너 있잖아요. 네네네. 예. 딱 키워드를 뽑자면은 몽키 스패너. 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몽키 스패너가 등장을 하는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번 시참 이야기는요, 제가 작년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역은 특정되면 안 돼서 지역은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근무지는 그 공사 현장이 꽤 컸고요. 유동인구도 뭐 하루에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리고 차량들도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현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현장에 출입하는 인부님들도 많아서 저희 업무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 착용했는지 아니면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를 붙였는지 가방 안에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건 아닌지 해서 가방 검사, 그다음에 자대 차량 검사, 엄청나게 그 업무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안 직원들하고 현장 인부님들하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사소한 것 갖다가 뭐 규칙 위반으로 잡고 하다 보니 서로 감정의 골은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몸싸움, 패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보안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개인 차량에 기스 이런 건 기본이고요. 경유 차량인데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차를 폐차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약간 악질적인 건 본네트에 그 까나리 액젓 있잖아요. 알죠.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거를 들이부은 거예요. 이 엄청난 보복 아닌 보복이 일어나다 보니 보안 직원들도 이렇게 당하다 보니 선을 넘는 이 보복으로 인해 더욱더 사소한 걸로 현장 인부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모를 현장 안에 두고 왔다. 들어가야 된다. 우린 안 된다. 너 안전모 착용 안 하지 않았느냐. 못 들어간다. 맞고. 예. 또 사소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안 스티커는 저희가 붙일 때 그 손에 지문이 묻으면 그게 자국이 남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보안 스티커 떼냐, 못 들어간다 막 이런 걸로 사소한 걸로 잡고 막 이러다 보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또 그거를 인해 현장 안에 못 들어가면요 그 하루 일당을 못 받아요. 반나절은 일은 했는데도 그 현장 안으로 다시 복귀를 못하면 그 일당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무슨 갑질도 아니고 그거를 인해 더욱더 이 전쟁 같은 분위기는 극한으로 치달았고요. 이때 제가 여기에 파견이 된 거예요. 와, 처음은 들어가는데 진짜 그 인부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거의 이런 왼수 같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으로 팔기가 어려워졌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고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시참 이야기에 시발점이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분이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도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짜먹는 아이스크림 제품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설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를 몰래 가방에 넣고 들어가려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됐어요. 원래 현장 안으로는 음식물 반입 금지거든요. 밖으로 쉼표에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현장이 이런 바쁘고 이러다 보니 나올 수는 없고 또 현장하고 쉼터 거리가 거의 1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안 하고 이 나오는 거리까지 꽤 길어요. 그러다 보니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가다가 들켜서 저희가 적발을 했어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날씨는 덥고 화를 참지 못한 인부님들이 저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자분들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본사 직원들하고 그리고 그 하청업체 인부님들 관리하는 관리소장까지 소환돼서 일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청업체 관리소장 소환해서 그 안전관리자들이 와서 그 하청업체 계약을 파기하고
그 하청업체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폭행했던 인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영구 출입 정지라고 해서 그 기업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 있잖아요. 출입카드를 못 만들어요. 출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런 처분까지 받게 돼서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다 보니 이 소문이 이제는 온 현장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보안 직원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 뭐 저런 쓰레기들이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더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야간 근무서는 직원들한테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게이트에 들어가려면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찍을 때 카드 찍는 소리가 있잖아요. 삐 소리. 근데 게이트 안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카드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계속 삐 계속. 그리고 어느 날에는 그 현장분들이 그 안전화를 신으세요. 근데 그 안전화를 신고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일반 우리가 운동화 신고 걷는 발자국 소리랑 확연하게 달라요. 약간 무겁거든요. 어느 날에는 그 게이트 안에서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 그 안전화 발자국 소리가 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니는 소리 있잖아요. 안전화 신고 뛰어다니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어느 날에 흡연장, 저희 그 직원들이 쉴 때 흡연장 가서 구름과자를 태우는데 그 직원들 귀 속에 야! 이 소리가 계속 누군가 부르는 소리, 뒤돌아보면 없고, 그 구름과자 피우다 보면 계속 야야 소리 들리고, 그리고 그 흡연장 안에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그 동전 넣는 소리 아시죠? 계속 동전 넣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음료수는 안 나오고 계속 동전 넣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런 소문들이 들리다 보니 계속 근무하시던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파견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 업무가 그 파견 근무 신청한 분들이 신청을 하고 일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일까지 떠안게 됐는데, 쉬는 날도 반납하고 4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요. 저는 76시간까지 근무해봤어요. 안 쉬고.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그냥 판청 환각만 들렸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서는 직원들이 다치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게 그 현장 안에 자재 창고나 이런 거를 흉차를 도는데 그 철근 구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너졌어요. 어느 직원이 그 철근 무너지면서 그 철근이 머리에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순찰차 타고 순찰 도는 직원이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더래요. 자기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대로 전방에는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직원은 다치고, 그리고 빈번하게 이제는 현장 안에서 게이트 안에서 사소하게 다치는 일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심지어 사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완전 집에도 못 가고 76시간이 뭡니까? 진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퇴근은 안 하고 계속 먹고 자면서 거기서만 근무했던 거예요. 씻는 것도 그 공사 현장 가서 이빨 닦고 머리 같은 건 감지도 못해요. 그냥 모자 쓰고 댕기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신입사원들이 대거 채용을 했는데요. 대거 채용하고 신입사원들이 왔어요. 근데 저희 팀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돌비라고 할게요. 이 돌비 직원이 약간 사이버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없어. 감정 표현도 없어. 말도 없어.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특이했던 거는요, 제가 그 돌비 직원 등 뒤에 한 여자 연가를 봤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한 10m 떨어져서 그냥 돌비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연가가 아니고 그 여자 연가 주위에서 검은색 아지랭이, 그 기운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악기인데? 근데 돌비를 괴롭히진 않아요. 제가 돌비랑 같이 근무하면서 지켜봤는데 돌비를 괴롭힌다던가 뭐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봐.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건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를 하다가 돌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형, 여기 자재 창고에서 CCTV 사람 찍혔거든요. 근데 오늘 철회 작업 없는데 사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고 갔어요. 자재 창고로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자재 창고에 있는 철근 있잖아요. 철근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철회자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로 다가갔어요. 그분한테 다가갔는데 저는 당연히 안전모 쓰고 있고 해서 현장 인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다가가는데 자재를 정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철근이에 손을 얹어놓고 몽키 스패너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자기 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 몰골이 머리 한쪽은 뭉개져 있고요. 그리고 입은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며 몽키 스패너 자기 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돌비한테 무전을 했어요. 야,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돌비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뭔 말이긴 네가 무전해서 내가 지금 자재 창고 갔는데 이런 일 있었어? 그랬더니 형 전 무전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근데 그 보안 직원들께 무전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다 듣게 되거든요. 다 채널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관제센터에 무전을 했어요. 나 지금 이런 무전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그런 무전한 기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멍했어요. 저는 분명히 돌비한테 무전을 듣고 자재 창고 가서 그 인부를 받고 그 인부는 그런 기괴한 행동을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돌비가 무전을 한 게 아니면은 자재 창고에 있던 저것이 나를 유인하려고 무전을 했던 건가?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날 위인하려고 무전을 했다는 건가? 한순간 제가 홀렸던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게 저 귀신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고 뭐 했던 건가 해서 일단은 진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자재 창고로 갔어요. 찾아야 되니까. 저것이 원흉이잖아요. 갔는데 없어요. 없는데 그 몽키 스패너로 철근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딱딱딱. 그 소리만 들리는 거야. 나 약 올리듯이 나 찾아봐라 하는 건 줄 알고 계속 그 소리만 들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죽자 사자고 찾아다녔어요. 뭐 흡연장 어디 뭐 다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복귀를 하고 다시 한번 돌비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무전한 적 없냐 그랬더니 형, 너 그때 저기 사무실에서 보안일지 쓰고 있었다고. 나 형한테 무전한 적 없다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면서 저는 계속 제 근무 때 계속 찾아다녔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번에는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나타내면서 저를 약 올려요. 약 올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몽키 스패너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던지면서 웃으면서 사라지고 예. 잡을만 하면 사라지고 스패너 던지면서 잡을만 하면 웃으면서 사라지고 열받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날에는 못 잡았어요. 붙잡고 다음 날에도 돌비랑 근무를 하는데 돌비가 갑자기 형 저 잠깐 흡연장 좀 다녀올게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비가 갑자기 무전기로 얘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무전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한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갑자기 저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하고 무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디 가는 거야? 그랬어요. 설마 어제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설마 얘 또 그래서 허거지고 흡연장을 갔더니 없어요. 없고 나서 바로 현장 하나 들어가는데 자재 창고에 넣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없는데 그 현장이 6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보면은 저희가 인부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승강기 개념?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타고 다니는 거. 근데 그거를 타려고 돌비가 거기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야간에는 철야 작업이 없으면 전기를 끊어놔요. 운행이 안 되는데 돌비가 타려고 대기하는데 6층에서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끊었는데 어떻게 내려오지? 그리고 쟤는 저걸 타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그래서 돌비한테 달려갔어요. 너 어디 가냐 했더니 무전이 왔대요. 그 관제센터에서 지금 3층 현장에 예.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된 거 철야 작업도 없는데 지금 승인받지 않는 작업하고 있다. 올라가 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봐. 무전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CCTV 찍힌 거 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무전했다면서요. 무전한 적 없다고. 알았다고.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고. 알았다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돌비한테 야, 무전한 적 없대. 응? 아닌데? 그러더니 저랑 같이 있을 때 무전이 들리는 거예요.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3층에 사람이 있다. 가봐라. 계속. 엘리베이터는 내려와서 1층에 딱 도착해서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일단 형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오케이, 같이 가자고. 3층에 갔어요.
산중에 도착해서 그 승강기에서 내려서 그 작업 현장으로 가봤는데 당연히 없죠. 근데 그 몽키 스패너 소리 있잖아요. 이게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딱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갑자기 그 현장 그 철근 뒤쪽 벽 쪽에서 스패너 연가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웃으면서 또 자기 손을 꽂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항상 지켜보던 그 돌비 뒤에 있다던 제가 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스패너 연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때까지 뭐 괴롭히지도 않고 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손으로 있잖아요. 그 스패너 든 손을 찢고요. 그 맨손으로 그 웃고 있던 입을요 그냥 완전히 찢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패너 연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어졌구나. 그러고 난 다음엔 또 그 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돌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요. 뭐지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아무튼 그래서 그 스패너 연가는 없어졌고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확인 다 했고 그냥 돌비랑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승강기 앞에 딱 서는데 승강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올라올 땐 타고 올라왔는데 그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초소로 복귀를 하는데 초소 안에 직원이 있었거든요. 직원이 저희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막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가갔어요. 우리 복귀했다고 뭐하냐고 딱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순간 그 직원 손에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몽키 스패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어요. 저를 딱 보더니 웃어요. 그러더니 그 몽키 스패너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돌비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돌비한테 달려들면서 막 그 몽키 스패너로 돌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렸죠. 제압을 했죠. 근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가 제압을 하다가 그 휘두르는 몽키 스패너에 돌비가 머리를 맞았어요. 이마를 맞고 쓰러졌어요. 피가 나면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쓰러진 돌비한테도 달려들더라고요. 계속 때리려고 몽키 스패너로 웃으면서. 눈에 초점은 없고. 그래서 그 직원 멱살 잡고 업어치기로 던져놓고요. 일단은 제압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보고를 했고 응급차가 와서 돌비를 싣고 응급실로 가서 그때 당시에 돌비 이마가 많이 찢어졌어요. 14반을 꼬맸고요. 그리고 뇌진탕 증세도 있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이제 그 스패너 휘둘렀던 직원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본사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바로 본사 간부급이 돌비 병원에 왔어요. 와서 치료비나 이런 거는 본사 차원에서 다 해주고 합의금조로 얼마를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달라. 이 일이 외부로 발설되면 약간 좀 곤란해지죠. 왜냐면 이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하다 다치면서 산재나 이런 처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감사도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곤욕도 치렀고 해서 이 일까지 만약에 외부로 발설이 되면 정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당연한 거고 합의금으로 꽤 많은 금액을 줬어요. 그래서 돌비는 본사 입장대로 외부에 발설 안 하기로 했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입다물라고 금일봉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저는 돌비 병문안 갔어요. 병문안 갔는데 계속 돌비 뒤에 그 여자 연가는 계속 돌비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온다고. 계속 저한테 또 온다고 이렇게만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야 했더니 이때까지 그 스패너 연가는 저희 직원들을 타겟으로만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 사건 당일에는 돌비가 타겟이 된 거잖아요. 다른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연가가 또 찾아온다는 건가 해서 돌비한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혹시 귀신 같은 걸 믿냐? 살짝 떠봤어요. 떠봤는데 대뜸 돌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제 옆에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형,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홀렸는지 너 뒤에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돌비가 딱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돌아보면서 혼잣말로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됐다고. 혼자 가기 뭐해서 나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거냐. 그럼 차라리 데려가라고. 이러는데 그 여자 연가도 표정도 없었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뒤 갑자기 그 여자가 울더라고요. 대성통곡해요. 뭐지 이 상황은? 이게 딱 지켜보면서 아니 분명히 악기인데 저것도 스패너 연가처럼 악기인데 돌비를 딱히 괴롭히는 건 없었고 심지어 돌비를 지켜주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 여자가 품어내는 기운은 악기란 말이죠. 야 이거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야, 그러네. 일단은 또 온다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돌비가 더 다칠까봐 돌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이 좀 이렇고 우리 아버지께서 무속인이시라고 일단 우리 본가로 가서 아버지의 도움 좀 받자고 했는데 바로 그날 돌비가 퇴원을 하더라고요. 퇴원하고 바로 본가로 갔어요. 본가로 가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그 스패너든 연가가 또 찾아온다고 했으니 막아달라 더 안 다치게 했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돌비 뒤에 있는 연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세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뭐지? 했어요. 왜 갑자기? 근데 가끔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그 연가들의 직위를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돌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애는 여동생인데 돌비랑 여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런 다음에 17살 때 돌비랑 여동생은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돌비가 성인 되고 나서 돌비랑 여동생이랑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그러다가 돌비가 정수기 회사에서 물 배달을 했었대요. 처음에는. 기술도 없고 해서 하다가 여동생을 항상 차에 태우고 배달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물 트럭하고 정면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 현장에서 여동생 분은 안타깝게 직사를 하셨고 돌비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2개월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3년간 재활 치료를 하면서 다행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때서부터 돌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대요. 여동생을 따라가려고. 자기 딴에는 세상에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라가냐고.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지금 저런 상태라고. 그 말인즉슨 이게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그딴 선택을 했을 때 보면은 그 틈을 노리고 찾아오는 잡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 어떻게든 오빠는 지켜야 되겠고 하다 보니 그 잡기들을 해치우면서 점점 그 기운이 흡수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기운을 뿜어대는 악기가 된 거죠. 원치 않게 돌비 때문에. 그런데 너는 계속 죽으려고만 하고 지금도 현재 네 마음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면서 아버지가 돌비를 때리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야, 네 동생은 저렇게 너 때문에 천도도 못하고 너 지키려고 지금 이승해서 저러고 있는데 뭐하냐고. 그러더니 또 하필 그날에 있잖아요. 거기 저번 시점 때 자두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전에 탈북하셨고 이북에 계셨을 때 무속이신이었고 그분이 그날 하필 아버지랑 같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일단은 저희 아버지한테는 여동생을 위한 천도제 하고 나머지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근데 저도 그 전에 봤던 게 있잖아요. 자드한테 씌었던 악기를 퇴마했던 그 자두 할아버지의 모습. 약간 그거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자두 할아버지를 모시고 현장에 갔어요. 일단은 현장은 보셔야겠대요. 그 시기를 찾으려면 현장에 가서 흡연장, 화장실, 주차장, 그 다음에 자재창고, 그 다음에 저희 출입 게이트 다 돌아다니시면서요. 그 안전화 있잖아요. 안전화를 찾아내셨어요. 근데 그 안전화에 뭐가 들어있느냐? 부적하고 검은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전화는 원래 회사 로고 같은 게 없는데요. 회사에서 만약에 비품을 주면은 회사 로고가 회사가 단체로 주문을 해서 그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 안전화에 다잉크 로고가 있더라고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게 된 거죠.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했어요. 와보시라고. 와서 그 현장을 보여드렸어요. 그 안전화하고 부적하고 검은실하고 봐보라고. 얘네 회사, 얘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 이 회사는 당연히 그 전에 그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통해서 쫓겨났던 그 하청업체, 그 업체였어요. 당연하게. 그 다음에 그거는
본사한테 따로 보고가 들어갔고 저희는 그 안전화랑 부적이랑 검은실을 챙겨서 다시 본가로 갔어요. 본가로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며 그 아버지는 그거를 한데 모아놓으시고 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방울을 흔드시면서 그 스패너 연가를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계속 방울을 흔들다가 보니 돌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는데 돌비 등 뒤쪽에서요. 그 연가가 스멀스멀 나타나는 거예요. 뭐지? 붙어있었나? 아닌데? 여자 연가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붙어있었지? 아무튼 그거는 둘째 치고 나타나고 바로 법사님들이랑 하시는 분들이 장구를 치시면서 자연스럽게 구판이 벌려지고 자두 할아버지는 저번 시찬 때처럼 춤을 추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춤을 계속 추시는데 몽키 스패너 연가 그 연가가 자두 할아버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근데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무아지경에 빠지신 거예요. 계속 춤을 추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몽키 스패너 그 연가가 약간 연기로 변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안전화랑 부적이나 검은실에 기름 부으시면서 바로 불태우시고 거기서 그 몽키 스패너 연가는 일이 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비 여동생이 원래는 그런 연가가 아니었지만 악기로 변했잖아요. 업이 쌓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천도를 시키기 위해 천도대를 지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아버지가 돌비 여동생의 그 옷을 마련하셨고 그 옷을 태우면서 여동생은 그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돌비를 안아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무사히. 그 후에 아버지가 다시 돌비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내가 찾아가서 죽인다고. 응원 아닌 협박을 하시고 저랑 돌비는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한 그 하청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는 그 기업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 또는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현장 그 하청업체는 절대 못 들어오게 손을 써놨고 저희들도 그 하청업체에 속해 있던 그 인부들 있잖아요. 아직 그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몇몇은. 약간 쫌생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약간 보복을 했죠. 이때까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몽키 스패너 연가나 뭐 직원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제가 이번 현장에서 겪으면서 보복 아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보복을 하면서 이게 보복이 선을 넘으면서 이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저주까지 비방까지 이게 난무하는 이런 보복이 사소한 보복이 거의 사람 목숨까지 노린 보복이 된 거죠. 근데 제가 현장을 일해보면서 인부님들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제 보안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딱 지적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그 인부님들은 저희가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 일을 하는 건데 그 인부님들이 협조 안 하면은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트러블이 당연히 생기고 하다 보니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렇게 사소한 일도 크게 벌려서 보복하게 되고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일하면서 감정의 골이 격해지다 보니 이 보복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어야 돼. 저 그 이후서부터는요 절대 안 해요. 제가 당해도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네트 까나리 액젓 누가 부었다고. 그거 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도 앞으로 제가 요즘에는 일하면서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뭐 보복 당할 때도 있고 차가 기스날 때도 있고 한데 이런 일 겪으면서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하려나. 그치. 정말 이번 현장에서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 다치는 일도 있었고, 그죠. 제 차가 폐차되는 일도 있었고, 제 차가 정말 진짜 그 뽑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뭐 직원들이 다치는 것도 안타까웠고 돌비 사정도 안타까웠지만 제 차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오늘 열마아빠님께서 또 복수를 낳는다고 계속 반복되는. 맞아요. 키워드를 그렇게 전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잘 풀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저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요, 제가 눈병이 좀 많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건방지게 방송을 진행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저 눈병 걸렸어요. 요즘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보약이라도 사드려야 되나, 이거? 저 그래서 오늘부터 철저하게 관리 중입니다. 네. 제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열무아빠님.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따로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김장독. 김장독?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제가 김장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저희는 외가 쪽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는 날에 외삼촌네에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 아버지도 같이 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좀 몸이 편찮으셔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열무하고 이 4명이서 갔는데, 보통 저희가 김장을 거의 한 600포기를 해요. 와, 그때 진짜 제가 운동을 했지만 차라리 운동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600포기 막 소금에 절이고 다시 씻고 옮기고 하는데, 김장 끝나고 나서는 외삼촌이 그 항아리에 김장독을 묻으세요, 항상. 그래서 김장독을 묻으려고 하는데 동네 그 이장님께서 오셔갖고 자기네 고추밭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보면 거기 나무들이 많아서 김장독 눕기가 좋을 거라고 하셔서 이장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 고추밭으로 가서 경운기 세워놓고 외삼촌이랑 저랑 김장독을 거기 산 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장님이 정해주신 데에 대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묻으려면 좀 땅을 깊게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땅을 파고 있는데 이 삽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삽으로 툭툭 쳐보니까 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 주위를 파갖고 그걸 꺼냈거든요, 삽에 걸린 거를. 근데 보면 이게 나무 괴짝이라고 해서 예전에 사과나 이런 거 나무 괴짝에 이렇게 담는 그 괴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망치 가방이라고 해서 끼다란 가방 있잖아요. 저는 그 망치 가방이라고 불리는데 그 괴짝 안에 망치 가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해서 꺼내놨어요. 꺼내놨는데 이장님이 오시더니 괴짝을 뜯으세요. 뜯고 가방을 꺼낸 다음에 싹 여세요. 열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걸 기억하면 약간 소름 돋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백골 아시죠? 순간 영화에서 보면 불포탄 그 백골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걸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얼어요. 움직이질 못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정지화면처럼 얼었다가 순간 옆에서 이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그래서 순간 정신이 돌아와서 바로 핸드폰 꺼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 어디 마을인데 이쪽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폴리스 라인 치고 주위에 또 다른 게 없는지 수색을 하고 저하고 이장님하고 외삼촌 경찰들 오셔서 저희한테 진술을 받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발견하기까지 여기엔 어떻게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러고 나서 구급차나 이런 게 와서 백골화된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다시 외삼촌네로 복귀를 했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또다시 부르셔서 갔어요. 갔더니 다시 조서를 꾸미시는데 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말씀드리고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7세에서 9세 사이 가량의 아이의 백골이래요. 자기네들이 감식을 해봤더니 근데 뭐 특별한 외상은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실종자 아동 데이터에 비교를 해봐도 일치하는 게 없고 해서 이게 조금 사건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 친 데는 당분간은 출입을 하지 마셔라. 아직 수사 중이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외삼촌의 그 마을은 약간 공포에 휩싸인 분위기 있잖아요.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그런 게 발견이 됐으니 엄청 공포스러워 하시는데 대부분 평균 연령대가 거의 70세 이상이시라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르신들만 사시니까. 그날부터 그 마을에서는 약간 이상한 일이 발생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께서. 예.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경찰서 다녀온 날 그날 밤부터 고라니 우는 소리 아시죠? 소리 약간 꽥꽥 지르는 듯한 그 고라니 소리. 밤에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고라니가 내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 고라니가 뭔가 공격당해서 막 공포에 질린 듯한 그 울음소리? 아무튼 그런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다음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한테 왔나봐요. 그래서 이장님이 외삼촌하고 같이 그 개짝이 발견될 때를 갔는데 고라니 4마리가 죽어 있었대요. 그 마을 그 고추밭 근처에 그 또랑에. 근데 피 흘린 데가 없어. 외상이 없어. 그냥 몸이 굳어서 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어젯밤에 그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뭐냐면 그때 김장철이라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정리할 시기라 마을 분들도 농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바삐 움직이시는데 그 고추밭 가시는 길에 그쪽에 또 멧돼지가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말로는 멧돼지가 한 4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이 고라니처럼 똑같아. 외상은 없어. 피도 흘린 적이 없어. 그냥 굳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이장님께서 신고를 했어요. 지금 계속 동물들의 사체가 나오고 하니 처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저희 군청에서 나오세요. 사람이 동물 사체를 처리하시려고 오셔서 동물 사체를 수습을 하시고 가셨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동물 사체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마을에서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탄 냄새. 근데 시골에서는 요즘은 이게 쓰레기 태우는 거는 그러다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산불도 많이 났었고 하지만 암암리에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태우세요. 그래서 외삼촌이 누가 쓰레기 태우나 했더니 아무도 쓰레기를 태우지 않아. 근데 온 마을에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탄 냄새가 나면 또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그날 밤이 됐는데 밤에 불 끄고 주무시는데 바깥에서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어린아이 목소리인 것 같았대요. 외삼촌은 자기가 들으시기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계속 몇 날 며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참다가 외삼촌이 바로 나가보셨대요. 나가보셨는데 그 대문 앞에 그 키가 작은 어린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 정도의 키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문 앞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외삼촌만 목격한 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목격하고 이장님도 목격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마을은 점점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장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 무서워서 4명이 못 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동물들이 죽어나가질 않나. 밤에 헛것이 보이질 않나. 저번에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장님한테도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그걸 건드려갖고 이 지경을 만드냐. 대역죄인이 된 거죠. 저희 외삼촌도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긴장떡을 묻으려고 했던 사람이 외삼촌이랑 이장님이랑 거기도 저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2분이 마을 사람들이 막 어르신들도 살고 계시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본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버지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어차피 외삼촌도 저희 아버지가 무속일을 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오셔서 부탁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장님하고 외삼촌을 딱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이장님하고 외삼촌은 쫓겨나셨죠. 바로 쫓겨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 아버지가 무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무복을 갈아입으셨지 했는데 아버지가 이장님하고 외삼촌하고 금줄을 묶은 다음에 그 앞에서 부적을 계속 태우시더라고요. 부적을 태우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묶은 채로 이장님하고 외삼촌을 집에 들이시고 바로 그 금줄을 풀은 다음에 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하고 외삼촌을 집 안으로 들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신네 뒤쪽에 머리는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합쳐놓은 거고 몸통은 멧돼지고 이렇게 합쳐진 이상한 영가가 있었다. 근데 그게 당신네한테 붙어서 왔다. 그래서 순간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외삼촌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체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뭐 어린 영가도 많이 마을 분들이 다 목격을 해서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탄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일단 알았다 그럼 같이 가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모시고 외삼촌네로 갔죠. 근데 외삼촌네 마을 입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날 분명히 날씨가 맑았거든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 마을 입구 앞에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진짜 거짓말처럼 그 시간대도 막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저녁도 아니었어요.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순간
모지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쪽에 올 때는 날씨가 햇빛 쬐고 좋았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야. 순간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셔갖고 그걸 보시고는 이장님한테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마을로 와라. 그러고 나시고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시장을 한번 같이 가자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시장을 갔는데 아버지가 닭을 3마리 사시더라고요. 닭을 사셔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집 뒤편에 가셔서 닭을 직접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대야에 닭피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갖고 오시는데 이거를 뭐에다 쓰시려나 했더니 정말 큰 하얀 천 있잖아요. 하얀 천에 직접 부적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러고는 그거를 고이 접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신장칼에도 닭피로 뭘 새겨 넣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막 돌리세요. 전화를 돌리시고 그날 저녁 한 7시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녁 먹을 때쯤에 그 아버지가 알고 지내시는 그 무당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만신분들이 무려 6명이 오셨어요. 그 제자분들이랑 저희 집에 오셔서 그날 밤에 기도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오셨어요. 아침에 오셔서 제가 전화를 외삼촌께 들렸어요. 외삼촌 지금 빨리 마을분들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외삼촌하고 이장님이 마을 어르신들하고 마을분들하고 저희 공가마을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모셨어요. 모시고는 만신분들이나 아버지가 그 마을분들 일일이 가서 부적을 하나씩 쥐어주시고 그리고 신장칼로 그 이상한 제 눈에도 뭐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을분들 하나하나에 약간 검은색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기운들이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몸에 붙어있는 거야. 예. 그 만신분들하고 아버지가 일일이 가서 그걸 쳐내고 그 다음에 이 경로당 안으로 다 들어가시게 한 다음에 경로당 밖에 뭘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경로당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이장님하고 외삼촌께 경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마을 분들 중에 누군가 이상한 행동하는 분이 있을 거다. 그런 분이 나오면 그냥 힘으로라도 제지를 해라. 곧 끝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만신분들도 차에 타시고 마을로 갔어요. 근데 그때처럼 또 안개가 끼는 거예요. 분명히 날씨는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거의 아침이었어요. 아, 이건 또 뭐지? 이번에도 돌아가네 했더니 만신 6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는 오지 말래요. 그러고는 그 안개를 뚫고 그냥 터벅터벅 가세요. 그냥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물 괴성 소리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동물 소리였는데 약간 괴성이었어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개가 거치더라고요. 거치고 나서 만신분들이 오시고는 이제 저한테 그 괴짜 발견된데 저보고 안내하래요. 저는 알잖아요, 그 위치를. 그래서 모두 모시고 갔어요. 가는데 가면 갈수록 외삼촌께서 말씀하셨던 그 탄 냄새 있잖아요. 저한테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곳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탄 냄새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토악질을 했어요. 저는 가다 서고 하면서 진짜 거의 도착할 때까지 진짜 수도 없이 토악질을 한 것 같아요. 막 그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요. 진짜 이게 뭔 탄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이상한 냄새예요. 고무 탄 냄새 이런 냄새는 아니었고 약간 진짜 심한 탄 냄새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부랴부랴 어떻게든 도착을 했어요. 어렵게 저는. 그래서 저보고는 일단 뒤로 빠져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전 뒤에서 주저앉았어요. 토악질을 하다 보니까 짐 빠져갖고 그냥 맨바닥에 주저앉고 만신분들이 그 괴짜 그 파는 구덩이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메우질 않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아무튼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그 6분이 들어가시는데 그 괴짜 발견됐던 구덩이 주위에 둘러서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만신분들께서 뭘 하시는데 순간 외삼촌이 받아던 그 어린아이 같은 영혼?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한 7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그냥 평범한 티셔츠와 실버 바지. 예. 이분은 어린아이 영가가 딱 나타났는데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다가가시더라고요. 다가가서 말을 거셨어요. 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 데로 올려보내 줄 테니까 가자고 맨 처음에는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은 안 하고 웃어요. 근데 웃는데 모습이 점점 바뀌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 네.
변하더라고. 근데 그 변한 게 뭐냐면 그 저희 집에 왔을 때 그 외삼촌하고 이장님 뒤에 붙어있던 그 기괴한 모습에 동물 연가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만신분들 물러 뜯으려고 달려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악질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만신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시더라고요. 몰아붙이시면서 순간 저 마을 뒤쪽에 있는 산에서 동물 괴성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산 쪽에 시골 마을에 보면 들개들이 많아요. 들개들이 막 만신분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예상하셨나 봐. 뒤에 엽사분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활약한 사냥꾼 분들을 엽사라고 하시잖아요. 그 엽사분들이 엽총을 쏘시면서 막 다가오시는 거야. 근데 보통 이 들개들이나 동물들은 이게 총소리 들으면 달아나잖아요. 안 달아나. 계속 덮치려고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만신분들께. 어쩔 수 없어서 그 엽사분들이 안타깝게 들개들을 쐈죠. 일단은 만신분들은 지켜야 하니까. 근데 그 들개들을 나중에 제가 봤는데요. 이상해. 보통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거나 하면은 그 눈동자가 흰자만 나올 순 없잖아요. 네. 흰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그러니까 그 들개들이 흰자만 있었어. 나중에 그 엽사분들이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봤잖아요. 눈이 다 흰자만 있었어, 강아지들이. 안타깝게. 그러면서 일단은 엽사분들이 어떻게든 그 들개들을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한 번만 더 물었어요. 안 갈 거냐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야.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어제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닭을 잡으시고 그 부적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얀 천에. 그거를 꺼내 들면서 그 괴짝 구더기 안에 그 부적을 넣으시더라고요. 넣으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너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다칠 거고 죽을 거고 이 마을도 이 산도 다 버릴 거라고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걔도 그냥 웃으면서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만신분들하고 그 부적 안에 봉인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구판을 벌이시는데 계속 이 어린아이가 그 기괴한 동물 연가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어린아이 연가로 바뀌었다가 이거 계속 무슨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이 옅어지더라고요. 연가의 모습이. 아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그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만신분들도 다 계시지만 소멸을 못 시킨대요.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봉인만 가능하다. 소멸은 절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만신분들하고 봉인을 하시고 그 천을 갖고 그 예전에 제 시참에 등장했던 저희 작은아버지가 배를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연인 그분한테 갔어요.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천을 다시 항아리에 넣고 다시 구슬하시면서 봉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다음에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 아는 데 있냐 했더니 있대요. 사람도 안 살고 어부들도 안 가고 아예 발길이 끊긴 데가 있대요. 그거는 제가 지역이 특정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섬이 있대요.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만신분들 모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작은아버지가 오고 배 타고 갔어요. 가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배 대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선착장 자체도 없고 무인도다 보니 그래서 어렵게 일단은 그 섬 뒤편으로 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다음에 그 항아리도 내려서 그 만신분들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같이 들고 그 섬 꼭대기에 가서 제가 땅을 다시 팠어요. 땅을 파서 거기 봉인된 항아리를 넣고 다시 땅으로 덮고 거기서 다시 만신분들이 봉인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모든 게 끝났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경로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외삼촌하고 이장님께서 완전 진이 빠진 상태로 막 나뒹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외삼촌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가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가릴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발작을 했대요.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누구는 동물 흉내 내면서 네 발로 기는 분도 있었고
그 경로당 안에서 우리가 가고 나서부터. 근데 그거 말리느라 아주 진이 빠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행히 원흉을 찾아서 없애긴 했다. 없애긴 했으니 뭐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그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 영가 정체 아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준비하시면서 화경을 보셨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요. 이 어린 아이가 버림을 받고 잘 데가 없었던 거야. 없었는데 때마침 그 동네에 철거촌이 있어서 그 철거될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 그 어린 아이가. 잤는데 이제 그 철거가 시작되면서 그 철거하는 용역들이 그 어린아이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철거를 시작한 거야. 근데 건물을 부수다 보니까 순간 어린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안타깝게 그 무너진 건물로 인해서 아이는 목숨이 잃었고, 그 철거하는 업체는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철거 자체가 중단이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니까 그거를 또 숨기려고 그 망치 가방이라고 거기다 아이를 넣은 거야. 넣고 괴짝에다가 다시 넣고 우리 외삼촌 마을까지 온 거죠. 오고 그냥 산 쪽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묻고 간 거예요. 그 아이를 묻고 가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얘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꺼내게 됐죠. 근데 꺼내게 되면서부터 이 아이가 억울하게 죽고 막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원한이 얼마나 강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 원한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나 아무튼 이 마을 근처가 모두 초토화 됐을 거다. 모두 죽었을 거다. 그만큼 강했고 소멸도 못 시킬 정도로 그 기운은 어마어마했다 하나의 신 같은 기운이었고, 아버지도 만신분들도 감당해내지 못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김정동 묻으려다가 이상한 걸 찾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 저도 열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애 아빠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어린까지 받았고, 근데 자기가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아무 건물에나 가서 이제 잠만 자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건물 더미에 목숨이 잃었고, 그것도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뭐 위령비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달래주면 안 되냐. 예. 아니면 아버지가 그거를 봉해놓은 거 갖고 와서 우리 선산에다가 두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기운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왜 그걸 무인도까지 가서 사람이 없는 데까지 가서 그것을 묻고 오냐. 내가 따졌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안 된대요. 이거는 악신도 아니고 그냥 거의 악 덩어리라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저희 집안에서 모시는 신령님이나 아니면 만신께서 모시는 만신께서도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한다. 간신히 봉인한 거지. 만약에 아버지 혼자서 가셨으면은 아버지가 감겨서 큰일 나셨을 거래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사람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봉인이 나중에라도 풀리더라도 해코지 못하는데 이런 데에다 봉인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아버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 기운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아니래요. 이거는 뭐 1, 2년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래요. 이제 그만큼 강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애 아빠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약간 안타깝지 않았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좀 하루빨리 그 안 좋은 마음이 좀 풀려서 그냥 좀 좋은 곳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아이가 발견되고 나서 뭐 사람들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 보니 뭐 그렇게 업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아이가 자기가 품었던 환을 조금만 풀면은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가 한 덩어리, 뭔가 미련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성불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귀신은 무서운 존재이기보다는 불쌍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년 전에 이 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해코지하는 귀신들은 많지만 네. 그 이면에 보면은 그 영가들이 갖고 있던 원한이나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는 짐작도 못하니까. 네, 맞죠. 아이고, 오늘 열무아빠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만나요. 예.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섬뜩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서의 오는 또 안타까움도 분명히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듣기 힘든 이야기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 아니면 더 심한 경우도 있었으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